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정민입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하 감독님 모셨습니다. 영화평론가로 유명하신 전찬일 경기영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군포시 국내중학교 엄민용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하시는 원호식 상임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줄여서 경기지속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기지속협의 주요 활동이 GSDG라 불리우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을 돕는 관련 실천 활동의 모니터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 같은데요. GSDG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유엔에서 전 세계인이 실천해야 될 목표로 UN SDGs를 공표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를 2019년 관과 민이 협업해서 그 공동 목표를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경기도 여건과 상황에 맞춰 작성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경기도 SDGs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4대 전략, 17대 목표, 68개의 세부 목표, 138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입니다. 4대 전략으로서는 공유와 상생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 포용과 배려의 복지 공동체 조성, 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과 기후 회복력 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민과 정부 역량 배양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우리나라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잠깐,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회가! 이성근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이랑 다르게 뭔데?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다 나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가 미친 것 같아.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네, 이 자리가 영화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세 분께서 이 출연을 위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 분한테 한번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호식 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엄 감독님, 그 좋은 작품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종상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이 작품에 나오는 황궁 103동이 그 동수가 저희 아파트 동수여서 저도
가슴이 좀 이게 내 내용이 아닌가 좀 찔끔했습니다. 대재앙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이런 그 여러 그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감독님께서 다양한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황궁 103동 주민들이 그 집단 행동이 약탈로 이어지는 이런 그 적나라한 이런 그 행동을 봤을 때 재앙도 굉장히 참담하지만은 우리 사람들 집단 행동이 더욱더 이게 참담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이 재난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그 노력들이 쓰여졌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훈훈하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공생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훈훈한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 판단에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축약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평상시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만큼 좀 더 남다른 감상평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 교장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학교에서 일하는 거니까 영화를 볼 때 거기서 교육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학교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이런 게 관심을 갖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니까는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학교가 다 죽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보니까 학교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 특징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학교가 교도소랑 군대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보니까 학교, 군대, 교도소에 아파트가 같이 추가돼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이 눈에 덜 띄고 거기서 또 그 중요한 인물로 학생이 나와서 또 이렇게 도중에 죽기도 하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저 감독이 또 뜻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청해 듣도록 하고 우리 박정민 처장은 좀 할 말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실제로 그 공동체 측면에서 많이 좀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뭐 지속가능 17표 중에서도 뭐 빈곤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물질이 가져지는 그런 유형화되어 있는 게 콘크리트 저희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좀 봤고요. 그 시선 속에서 그 아파트들이 붕괴됐을 때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활동들이 실제 재건 활동들을 하면서 막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재건하면서 본인들만 위에 상위층으로 사실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대상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라는 축소판이라는 판단이 좀 되면서 좀 봤고 또 끝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 외의 세계에서 나갔던 분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나눔하면서 그 박보영 배우가 나왔던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데요.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요?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아무렇지 않게 누이꽃을 주고 밥을 하나 주면서 이걸 먹어도 돼요? 라는 그 배우의 그 대사 속에서 저희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사실은 사회의 메시지로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우리 박 시장님은 확실히 그 디테일, 우리 저 엄태하 감독이 상당히 디테일이 뛰어난 감독인데 그 디테일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때요? 감독으로서 세 분의 간단한 감상평을 들으면서 와닿습니까? 아니면 조금 뭐 마음에 안 듭습니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엔딩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결말을 받아들이시는 게 좀 다르셨다는 이제 그런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다르게 보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또 학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인데
웹툰의 2부가 배경이 아파트고 웹툰의 1부는 학교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너진 학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고 지금처럼 뭔가 어떤 시스템을 갖춘 이런 배경의 이야기인데 또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니까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는 최근에 이제 OTT 선보이는 좀비물에서 참 많이 나왔죠. 우리 학교는 그러고.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만들면서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그 성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보다는 성인 쪽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우리 엄태하 감독 이렇게 들으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서 나 평상시에 이런 거 많이 생각하던 거야. 아니면 이게 뭐지? 어때요? 평상시에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드실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초면인지 초문인지 처음 듣는 건지 자유롭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용어 자체는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 용어의 설명을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게 과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공동체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됐으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용어는 모르고 지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영화가 왜 선택됐는지 바로 이해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여기 굉장히 탁월한 안목을 우리 경기도 지속가능 협의회가 보였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모든 일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된 이유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원호식 교수님, 회장님을 평상시에 이제 그 명성으로 제가 좀 들어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상임회장을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공도 특별히 뭐 그런 거 아니고 화학 분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같이 발을 담그셨는지 청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엄태하 감독한테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기억하게 됐는지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직장이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시는 다들 알다시피 반월시와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한 2만 개 기업 정도가 유치해서 그 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97년도에 시화호에 아주 심각한 이런 오염 사태가 발생이 좀 됐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국토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그 협의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민과 관,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전체,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합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2004년서부터 시화 지속 협의회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지역의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같이 그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그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왔고요. 또 지역 안산시에 그 의제 22일에 기업 시민 협력 분과에서 또 오랫동안 그 일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마음에 많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 에너지도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자원도 많이 낭비되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도 많이 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좀 잘 그 기업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을 좀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그 발전 욕구에 저해하지 않고 현 세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기성세대로서의 그 미안함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학교가 위치한 이런 안산을 중심으로 그 시민사회와 좀 소통하고 활동을 좀 해왔지만 이거를 좀 더 좀 넓혀가지고 경기도에서
미래 세대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부족하지만 경기 지속교 회장직을 수락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라는 거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 도에 있고 시에 있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뭐 경기도가 더 지속가능 발전과 연관해서 더 역점을 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건 또 차차 청해 듣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엄태하 감독, 이 영화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에서 시작을 했고, 그 웹툰의 이제 2부인 유쾌한 이웃의 배경이 생존자들이 자기의 집을 찾아왔는데, 거기가 주변이 다 무너져 있는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가 이미 좀 어떤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 중학생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배경이 아파트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이제 아파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의 한 6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 비슷한 형태의 주거 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계급을 설명하는,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의 형태보다, 주거의 가치보다는 어떤 자산, 계급의 가치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쓸쓸한 기분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집이라는 것이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던 터에 이 웹툰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웹툰에 없는 내용인 이제 이 아파트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는지가 이제 영화의 초중반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게 마치 한국 사회, 한국이 가장 경제 발전을 하던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아파트가 가장 많이 세워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때가.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좀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잉투기라는 아주 저예산 독립영화로 시작해서 가려진 시간을 거쳐서 순재만 200억에 가까운 이제 큰 대작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주제나 소재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렇게 개념하고 맞물렸을 때, 이 영화를 그냥 간단하게 관객들에게 여러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이제 개봉 끝났지만 바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지요? 이 영화가 저는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어떤 의미에 비춰봤을 때 어떤 답을 내려주는 영화처럼 보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교훈을 얻는 교조적인 영화가 되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각자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사람 중에 어떤 선택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스스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제가 가장 바랬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냥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딱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영화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황궁 아파트였나요? 아니요, 거기 이름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황궁이 갖는 의미가 아주 이제 반어적인 의미인데, 사실 또 그 가성문 감독이 만든 영화 제목도 드림 팰리스였어요. 드림 팰리스로 옮기면 황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그 비슷한 세대의 감독들이 그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구나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또 계속 청해 듣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또 회장님께서 우리 감독님한테 궁금해셔갖고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때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황궁 103동 그 공동체 활동이 집중 조명이 됐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거대한 이런 그 재난 상태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공동체란 이름으로 또 개인을 또 배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공동체와의 대립도 하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키워드 중 이런 하나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감독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전달을 하고자 했던 이런 그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 인간들이 처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사람들은 혼자 살아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뭔가 그룹을 이뤄서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요. 그렇게 집단을 만들어서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선택을 본인 대신 선택을 해줄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집단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집단만 살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 이제 외부인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몰아냈던 그 선택 때문에 이 아파트가 다시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쫓겨나게 되고 붕괴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배격하고 적을 만드는 게 우리 집단만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리뷰하면서 그 최근 상영되고 있는 미야자키의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계속 떠올라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색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선택, 개인의 선택, 집단의 선택에 대한 어떤 육중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서 그 선택,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들이 영화에 잘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영화를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아까 황궁 아파트 전체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거기서 백삼동만 살아남거든요. 어떻게 백삼동만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그 103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우리 또 감독님한테 좀 청해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또 우리 원 회장님도 백삼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백삼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03이라는 숫자가 상스러운 숫자인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웹툰에 그냥 103이 있어서 한 건지, 뭐 좀, 왜냐면 우리가 전체 이게 워낙 무거운 주제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한번 좀. 거기에 103이라는 것에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단지 자체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111동 같은 것도 과거 회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단지가 아니라 그래도 한 10개 정도의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101동 이러면은 이제 너무 한 개만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을 찾다가 이제 103동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103동 옆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파트도 자세히 보면 104동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런 맥락으로
설정을 했죠. 그냥 하다 보니까 백삼동으로 잡혔다. 그러니까 백삼동에 사는 사람이 특별히 자부심 느낄 건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보이진 않지만 그 앞에 이제 바로 그 대사로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드림 팰리스가 있었죠. 그래서 황공 아파트, 그 드림 팰리스는 무너지고 황공 아파트에 백삼동만 살아남았다. 하여튼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또 크게 와닿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사실 그 인물 구도를 쭉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한 인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제 명화, 박부영이 연기한 그 명화가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다가왔는데 그 인물이 또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인물 남자들은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또 어떤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그 좀 메시지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의 과잉 해석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인물이 여성이어서 꼭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직업으로 오히려 좀 접근을 하면은 그녀가 직업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남의 고통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반응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부인들을 처음에 내쫓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지금 이렇게 추운데 어떡하지? 라면서 그럼 첫 번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다 같이 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혹은 생각을 했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해서 이 영화가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명화가 던지는 질문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녀가 꼭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질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살아서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뉘우치면서 만약에 장식을 했으면 그거 자체로 이 영화가 좀 교훈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녀도 그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은 그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외부인들을 내쫓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움직이게 되는 어떤 행동의 동기는 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녀도 아까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 아파트의 어떤 주민 수칙 그 규칙 안에 어떤 이렇게 들어가 있던 가치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공간에 다른 아파트에 갔을 때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또 한 번. 저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사실은 가로치고 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질문인 거죠. 여기는 그냥 지금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막 공동체를 이루고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사는 거지 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주인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 발전에 좀 중요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명화라는 캐릭터를 되게 중심에 놓고 봤지만 그 명화가 간호사라는 그 설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 간호사라는 것이 남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그 간호사라는 직업윤리까지도 결국엔 포함된 건데 그럼 이 영화 간호사들이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제 저기 RPTV로 나오고 OTT 나오면 간호사들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이건 간호사들이 봐야 되는 영화다라고
제가 멘트를 특별히 좀 하겠습니다. 간호사 정신 차리고 좀 보라고. 사실 지금 말씀하는 걸 쭉 들으면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맨 마지막에 그 질문에 그 답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살아도 돼요. 근데 그 답을 하는 그 여배우가 그 여인도 근데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성으로서 강하게 다가왔어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이 갖는 좀 특별한 의미가 미래 사회의 어떤 공통성과 연관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다 살고 이렇게 일부러 설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군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군대라는 문화가 방범대라는 그 설정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군대라는 문화가 나라를 지키는 어떤 집단이고 전쟁 시에는 또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집단인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존과 조금 더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라는 가치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같이 부딪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의도치 않게 어쨌든 한국의 군대라는 문화가 있고 그것을 이 영화에 끌고 들어오다 보니 남자들이 조금 더 생존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세팅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그렇게 또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어떤 경제 발전을 막 이루던 시기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부장제가 더 주가 됐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영탁이 또 세워져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으로 여성이 그렇게 마지막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여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제가 남자로서 아까 우리 회장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세대로서 미안함. 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우대를 받았던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외동아들로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조금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잘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는 편인데 이제 우리 엄태 감독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 노숙자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노숙자를 단죄하듯이 말하는데 홈리스 노숙자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니거든요. 가령 미국의 경우 지금 뭐 LA를 비롯해서 많은 샌프란시스코 등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요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였어요. 금융자본주의를 대표했던. 그렇기 때문에 노숙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근데 이 영화 속에 노숙의 캐릭터들이 비중은 크진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생 엄태구도 잠깐 나오지만 노숙 캐릭터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노숙 캐릭터들의 운명,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고 어떤 거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남거든요. 그들의 생존이 굉장히 반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노숙 캐릭터들. 그러니까 그들이 재단이 벌어지기 전에도 길거리에서 살았고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그런 어떤 생존에 좀 익숙한 그런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데 익숙한 인물들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도 사실은 이전과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생활을 아파트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지도가능 발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공동체성과 연관해서 보면 그 노숙 캐릭터들이 갖는 의미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다가왔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노숙 캐릭터는 중심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변에 속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보이는 어떤 그 언행들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엄태화 감독이 이런 것까지 의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결과된 영화가 좀 다르다라고 좀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물론 이제 평론가 특유의 과잉 해석일 수 있는데 그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노숙 캐릭터를 그렇게 그렸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저는 꼭 뭐 엄태화 감독이 아니더라도 노숙 캐릭터가 주인공이면서 그가 왜 노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어떤 사회 구조와의 문제와 한번 해서 영화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과욕일 수 있지만,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이쯤에서 이제 아까 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교장 선생님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저 감독한테 특별히 아까는 이제 감상평을 말씀하셨는데 뭐 질문도 하실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네. 모세범 네. 영탁이라고 하는 배우의 본명이 모세범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감독님 만난다 그래서 영화 리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모세, 모범 뭐 이렇게 되게 될 맞나요? 네, 이게 이 영화의 이제 모티브로 가져온 이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연관성, 그래서 지팡이도 그렇고 이렇게 눈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거의 한국에서는 종교 신앙의 영역까지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코드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모세와 같이 나갔는데 나중에는 또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거기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신앙과는 좀 다르게 이게 가짜 신앙이라는 것으로 좀 풍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거기에 그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영역으로 쓰이고 뭐 다른 것들 지팡이나 그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나 다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다 어떤 비극적인 일로 다 연결되게끔 해서 그런 코드로 좀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다 죽고 선택받은 몇 사람만, 선택받은 관광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택받은 몇 사람만 살아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건 어쩌면은 살아가기 위해서 약탈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화를 해온 거고. 그러니까 모세범이 모세나 모범이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모순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지극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사람. 박보영 배우가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누군가 바로 맞받아치잖아요. 다 같이 죽자는 거냐라고 맞받아치잖아요. 어쩌면은 재앙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 나오는 어떻게 보면 빌런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절대 악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처럼 보이게.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또 내리는 집단의 선택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나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바둑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독으로 나오잖아요. 소품으로. 그래서 그 바둑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바둑알의 의미를 이분법적 어떤 구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또 그 이분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그래서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설정이라 보는데 한번 좀 감독의 입을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으로 이제 황궁 아파트를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걸로 모든 결정을 내리잖아요. 중간은 없고.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봐도 되게 톤이 좀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 섞인 회색 톤으로만 이루어져서 가다가 마지막에 성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이런 두 가지 색 말고도 이런 많은 색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위기나 생존의 위기 때문에 더 뒤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흑색보다는 백색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악은 절대 선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백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함을 이렇게 상징하는 색인데, 진짜 악은 그런 선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제 2024년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 이제 한국 영화 대표로 이제 출품돼 있어서 지금 이제 숏리스트, 그렇죠? 최종 5편 후보 선정되기 전에 이제 한 15편 정도 1차 그 후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LA, 뭐 뉴욕 등 그 오스카 프로모션을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같은 영화라도 그 자국 내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경우 많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 저 해외에 나가서 그 저널리스트를 만나고 일반 관객들을 만나면서 어떤 차이 같은 거, 그런 거 뭐 느끼신 거 없나요? 그거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집중했던 것은 한국의 아파트였고, 정말 지독하게 한국적인 요소들로 꽉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과연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볼지 궁금했었는데, 그 아파트 정서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이해하고 주거 문제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뭐 특히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되게 비슷한 문제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전쟁에 좀 이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기자분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게 전쟁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 같은 게 이 영화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난민 이슈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영화를 난민 이슈로 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저는 아파트에 대한, 한국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게 생존이라는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부딪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게 각각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본인들의 실정에 맞는 다른 문제로 표현이 다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글로컬의 의미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로컬은 로컬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로컬이 글로벌 이슈일 수 있다는 거를
기생충도 그렇고 이 영화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리라든지 뭐 피렌체, 로마 이런데 뭐 칸 영화제 칸 이런데 아파트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파트 공화국의 한국 이야기가 사실은 낯설 수 있는데 반면에 그걸 생존, 주거로 받아들이면은 저건 우리 이야기일 수 있고 반면에 토론토 같은 데서는 또 뉴욕도 그렇고 대도시니까 아마 더 실감나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LA에서 만났잖아요. 그 버라이어티지 미국 최고의 그 영화 그 무역지에서 이거 평가하면서 이 영화를 1970년대 우리 원 회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찰턴 히스턴 주연의 대지진 그 영화와 그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그거를 영화한 영화 이 두 영화를 결합시키면서 이 두 영화의 합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 리뷰를 쓴 거를 제가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세계에 좀 이렇게 특히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또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또 하나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운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대종상, 그다음에 청룡영화제 등 그 다수 수상을 좀 하셨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기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좀 더 추가로 좀 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은 그 시작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던 부일영화상부터였습니다. 부산일보 영화상, 그리고 대종상, 그다음에 이제 총영영화상,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또 넘어갈 텐데 가령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같은 경우는 후보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해당 사항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 제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계속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한참 인기몰이라고 있는 서울의 봄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주 또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뭐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만 답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던 영화제고 언제 뭐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상 받아볼 수 있을까 영화를 공부하면서부터는 그런 뭐랄까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어떤 자양분 같은 게 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작업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상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그 누구나 감독이라면은 꿈꿀 뭐 칸 영화제 이런 데 가서 또 받아야죠. 우리 제가 볼 때 경기지속협이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엄태화 감독이 칸 영화제 가서 상 받는데 제가 한 역할 하려고 지금 벌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제가 하나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지금 던지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를 평상시에 이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지속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 좀 하면 매일 경기지속협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경기지속협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지속협이 나서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혹시 계획 같은 거 없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경기지속협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나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경기지속협이 이제 횟수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 그 결과가 있고요. 감독님이 한번 해주시면은 더욱더 이렇게 영예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른 경기 22일 초기에는 이제 민관 협력, 특히 이제 환경적인 이런 내용에 이제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글로벌 이슈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시민 사회에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이런 그 초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관 또는 소통, 그 협치 이런 그 용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경기지속협에서 이런 내용들이 거버넌스라든가 또는 서스테이너블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협치나 이런 거버넌스 이걸 용어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민관이 어떻게 그런 거를 협조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런 소통을 이렇게 이끌어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초창기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히스토리를 한번 좀 터치를 좀 해주면 참 좋겠고요. 사실 이제 경기 지속 그 발전,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지만은 이 이전에 유엔에서 그 2000년도 초에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서부터 2015년까지 이게 빈곤을 절반 줄이겠다라는 이런 목표로 해서 8개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그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도 푸른 경기 20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의 그 원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살아남는 이런 그 개발도상국 이런 것이 이제 국제 패러다임 인간 중심 사회 발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 그 많이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개도국의 그 초등 교육하고 보건 분야에서 큰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그 2030년까지 우리 전국의 지속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경기 SDGs 목표 구축 시행 과정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활동 사항들을 좀 담으면은 참 멋진 이런 그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냥 그 아주 드라이한 이런 내용보다 좀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좀 더욱더 좋겠는데요. 사실 소재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R200 이런 사업들 그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아파트라든가 또 아파트가 나오네. 이제 빌라, 교회, 마을 등 공동체가 스스로 삶 속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생활 개선을 통해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에도 이제 환경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기, 가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이런 그 내용들을 몸소 실천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터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좀 나온 김에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해양 쓰레기 문제가 최근에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한 이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그 거북이 이렇게 코에 꽂혀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는 이런 그 모습이 이게 이제 잡혀가지고 캠페인으로 이렇게 그 해양 쓰레기 이런 거 무단 투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해양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콘텐츠화 되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으면서 워낙 많은 이제 과제를 던지셨는데 그야말로 SDG 컨텐츠. 아까 뭐 이제 MDG 나왔습니다만은 SDG 컨텐츠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 쓰면서 뭔가 자꾸 컨텐츠 개발을 다큐로든 영화로든 드라마로든 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 교장님께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과 연관해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게 이제 과연 대학, 고등학교, 중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와 학교는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아파트, 황금 아파트보다 더 잘 살던 드림필리스인가요? 아파트 차별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이 되는 거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로 차별되는 거고,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잘 살면 잘 사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와 그 학생과 그 학부모는 임대 아파트 학생들과 섞이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차별하는 것이 학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싫어하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사는 학교를 싫어하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고등학교도 서열화 되잖아요. 성적에 따라서 다른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대학이 그런 거는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사회, 계급 구조가 이미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또 이어서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살도록 하는 목표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에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거를 계속 당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세상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약탈하고 죽이고 뒤지고 뭐 이렇게 살아남는데, 우리 세대에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면서 미래의 것들을 자꾸 뺏어 온단 말이죠. 이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해라. 인류에 감사하고, 지구에 감사하고,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에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라. 네. 어쩌면 어느 순간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모든 아파트가 무너졌듯이 이 세계가 어느 순간 멸망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미래의 행복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저랑 가치관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그런가요? 제 인생 그 3대 철학이 안주하지 않는 삶, 공사 구분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0%의 공공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그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게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나눠 쓰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윤리를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특별히 이제 지지하는 거고요. 그 영화에서 그 인물들이 인물들의 선택이 사실 뭐 그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 명화가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명화마저도 흔들리는, 그러나 저는 명화가 흔들리면서도 끝내 자기의 가치를 간직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남편은 그 아내 명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와이프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명화가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참 아름다웠고요.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무리될 시간이 다 왔는데,
엄태 감독이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시청자들은 우리 저 엄태 감독 다음 영화 어떤 거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몇몇 작품을 같이 이제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좀 비슷한 주제이고 배경도 비슷한 주거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걸 호러 영화로 풀고 싶어서 그 시나리오를 하나 지금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리즈물을 기획하고 있는데 K-팝 그 인더스트리를 다루는 이야기고 거기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밝게 다룬다기보다는 좀 그 산업의 좀 어두운 면을 다루는 스릴러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습니다만은 엄태구하고 형제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엄태구 한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 때부터 싹수가 그랬던 겁니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겁니까? 집안에 어떤 이렇게 아들 둘이 이렇게 영화를 다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야 공부 좀 해서 저 의사 되고 검사 되고 하지 왜 무슨 영화냐 뭐 그런 또 뭐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동생하고 자주 만나요? 어때요? 뭐 막 엄청 자주 만나질 않고요. 예. 자주 만나지? 형제들이다 보니까 뭐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지내는데 뭐 이렇게 자주 뭐 이렇게 곰살맞게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둘이 같이 영화를 하자 이러면서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뭐 나는 연출할 테니 넌 배우를 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미술을 공부했고 그 친구도 사실 뭔가 연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시점에 미술 공부하다가 영화라는 것에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품을 단편 영화를 막 이제 제작하게 되면서 마침 또 이제 집에 배우가 있으니까 배우를 하려는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그 단편이 이제 숲이라는 단편이었는데 숲 그거는 훨씬 전에 이제 간 작품들이 있고 네. 그거는 꽤 그런 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단편 중에 이제 숲을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워낙 그 거기서 엄태구의 배우 연기도 좋았고 영화가 뛰어나서 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숲은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죠 아직은? 네, 비공개.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그것도 좀 공개해서 그 단편도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팬들이 좀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내친 김에 제가 사실 영화 보면서 엄태구 비중이 너무 작아가지고 엄태구가 좀 삐졌지 않았을까? 아유 어떻게 형인데 들어보니까 뭐 세 번 찍었는데 그것도 한 번 잘라서 뭐 2번만 내보내고 그 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가족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전혀 들어오진 않고 정말 영화 만들 때는 이 영화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전혀 없는데 블루레이 출시할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씬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씬은 영화 개봉 직전까지 넣냐 빼냐를 고민했던 씬이어갖고 개봉 버전에는 없지만 이제 블루레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엄태구 배우가 좀 위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 우리 저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이라는 이 이슈는 사실 뭐 지속 가능 협의회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급히 그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는 크게 이제 17개가 제시됐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중시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다 의견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연도를 이제 그
카운팅하는 이런 방법이 예수 태어난 해를 0년으로 해서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질이 GDP별로 하면은 약 한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70배 정도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3 곱하기 70 그러면 210배고요. 그 논리로 따진다라면은 매년 삶의 질이 10%씩 증가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가 넘쳐나죠.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갖고, 이런 그 세대에 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막 이런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7개의 그 지속 가능 목표를 보면은 거기에 70%가 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하고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20%가 경제 사회. 그죠? 경제 사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지구 환경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은 자원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런 생산보다는 적절한 이런 그 생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 목표 그리고 4번 목표를 벌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8번 목표가 이제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완전한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거를 제가 지금 가장 교육자이지만은 선호하는 이런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 가능 발전 17개 목표는 사실 학교 교육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인권의 문제, 생태의 문제, 평화의 문제, 화학의 문제, 버너스의 문제, 사원의 문제, 생태의 문제 같은 모든 영역들은 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태어난 환경과 여건으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정민 처장님. 저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17개 모두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오늘 참여하신 패널 분들이 그런 목표 속 안에서 17개 아까 그 국내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고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그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서 교육을 해주시고 평론가님도 그런 가치를 담는 영화에 대한 평론들을 좀 그렇게 해주면서 이런 저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영역별로 실제로 이런 활동들에 중심을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사실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 보니까 이제 양질의 교육이 목표, 4번째 목표로 되어 있고, 이제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화 공동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서울이 아닌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 늘 관심 갖고 어제 그제도 이틀 동안 부산 양산 밀양을 찍고 새벽에 올라왔는데 제가 경기도와 이렇게 또 인연이 맺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어떤 이런 좋은 공동체 저는 이제 문화 쪽 사람이니까 문화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점에서 저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받을 때 이제 제가 엄태 감독한테 계속 지금 막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 계속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돼서 나중에 지속 가능 발전 전문 감독으로 또 세계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제 마무리 멘트 차원에서 우리 또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주시죠. 저도 그걸 이제 읽어봤는데 결국은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 짚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인간이 살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가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까 환경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좀 집중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작별하겠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